제가 미국에 가본 바로는 체감상으로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요. 체감상으로는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공실률이 아주 높아가지고 평균적인 공실률이 30%가 이미 넘었어요. 미국의 은행은 한 5천 개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로컬 지방은행들은 부도가 나고 무너진 은행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경제를 살리는 데는 검사 출신의 해리스보다도 기업 활동을 한 트럼프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트럼프가 더 유리하지 않나요? 집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꼭 집을 사야 하는 건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세나 월세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을 한 채 산다는 거는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하나 있다.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을 꼭 사는 거는 필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 월급 가지고 강남에 집 사기도 어려우고 또 수도권으로 나가도 집 사기가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집을 꼭 사야 되느냐 하는 이런 젊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집은 사는 게 주거의 안정성을 나타나지만 지금 월급 가지고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저축해 가면서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집을 안 가지고 월세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 한 분도 오랫동안 월세로 사는 경우가 있었죠. 아주 좋은 고급 주택에서. 이 경우는 이제 세금 문제 혜택도 있고 해서 일부러 월세 사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전략을 세워서 집을 한 채 가지는 게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 눈여겨볼 만한 좋은 입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 외곽 지역에 우리가 이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중심지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전원주택을 보면 전원주택이 공기도 좋고 모든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전원주택이 붐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원주택이 값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서울에서 멀수록 교통 인프라가 안 좋을수록 집값 상승이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집값이 상승할 요인이 되려면 교통면에서 편해야 되고, 공기만 좋다고 해서 외곽으로 나가면 멀리 나갈수록 좋은 게 아니거든요. 중심지로부터. 아니면 지방에 있어도 인프라가 그만큼 구성되어 있으면 그 지역은 발전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분당처럼 베드타운 형태를 취한다면, 일산처럼 베드타운 형태를 취한다면 집값 상승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택 구매 시 지역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교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 로케이션이거든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도시 이론에서 보면은 사실은 중심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이게 이제 고급주택지가 많아요. 외국의 경우도 보면 도시 중심지에서 1시간 정도 나가야 쾌적성도 보장되고, 그리고 도시 주변에는 보통 슬럼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슬럼화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시 주변이 왜 슬럼화되지 않았냐 하면 강제로 재개발을 했거든요. 과거에 개발도상기에 도시 주변을 강제로 재개발해서 슬럼화된 지역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달동네라고 그러죠. 그런 동네를 거의 강제성을 띠면서 재개발을 해가지고 좋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죠. 그래서 슬럼화된 지역이 없죠. 근데 선진국을 나가보면 다운타운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슬럼화된 지역이에요. 거기는 이제 재개발을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저소득층이 도시 중심지에 가까이 살 수 있게 강제로 외곽으로 쫓아내지 않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 때문에 도시 주변이 슬럼화돼도 함부로 재개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대도시 주변이 슬럼화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지역은 거기서 더 나가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나가서 쾌적한 주택이 고급주택지고 고소득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는 게 도시이론에서 나타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하고 좀 차이점이죠. 현재 여윳돈이 있는 1주택자라면 상급지 갈아타기와 추가 주택 구매 중 어떤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주택을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에다 이제 추가로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주택 가지고 돈 벌기는 어려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과거에 개발도상국과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집 가지고 돈 벌기는 어려운 시기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급지로 갈아타는 시도는 괜찮아요. 그거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돈을 더 주고 갈아타는 거는 괜찮은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또 집을 한 채 산다, 다주택자를 원한다, 볼수록 또 한 채 집을 사고 싶다, 이런 거는 앞으로 집으로 소득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이게 부동산에 투자를 좀 지향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나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도상기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어요. 일시적으로 뭐 폭락할 때도 있었고, 뭐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때문에 폭락한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어요. 계속 용처럼 하늘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이건 이제 개발도상기예요. 개발기의 현상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도 건설 경기를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면 일본이나 중국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이 용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투자 시기를 잘 봐야죠. 떨어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사지 않고 하는 것들은 수익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과거처럼 아무리 부동산 값이 비싸도 사면 나중에 보면 2배 이상 올라 있어요. 아무리 비싸도. 그거는 과거의 개발도상기의 문제죠. 지금처럼 이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뭐 개발도상기처럼 건설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보다도 훨씬 더 경제 규모가 작아요. 그렇게 되면 타격이 훨씬 더 2배, 3배 이상 타격을 받게 되고, 잘못하면 40년, 50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 직접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제 경기 상황은 어떤가요? 네, 미국을 보면은 이제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좋게 나와요. 지표상으로 좋게 나오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국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 또 불법 체류자까지 들어와서 뭐 임금의 상승을 억제시키고 있고, AI나 인공지능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전국의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 경기가 지표상으로는 좋아요. 또 뭐 여러 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미국에서 대부분 무기를 다 대주는 거예요. 미국으로 공짜로 안 줘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미국은 다시 방위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또 한 원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경기상으로 지표가 굉장히 좋은데, 제가 미국에 가본 바로는 체감상으로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요. 체감상으로는 물가가 굉장히 아직도 높은 상태고,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공실률이 아주 높아가지고 평균적인 공실률이 30%가 이미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이 많고, 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뭐 반값, 반의 반값 이렇게 돼도 팔리지가 않아요. 특히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하면 상업용 부동산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만일에 우리나라가 상업용 부동산이 반값, 반의 반값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반값, 반의 반값이 돼도 존재하는 이유가 미국의 기반이 튼튼하고 또 기초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또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올랐다가 지금은 거래가 잘 되지 않고 하락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리니까 오히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미국 부동산 위기론이 지속돼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쉽게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미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이거는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한 위기가 나타나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금리 인상과 재택근무거든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재택근무가 코로나 끝나자마자 다 사무실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안 돌아왔어요.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엄청 편하거든요. 일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고용주는 사무실 임대료가 안 나가서 좋고, 그래서 재택근무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공실률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30%가 넘는 공실률,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뭐 35%, 40%에 육박하는 공실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의 오피스 빌딩이 굉장히 하락하는, 그래서 미국 전체의 상업용 오피스 빌딩의 평균 하락률이 한 40%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반의 반값에 팔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은행이 위험해지겠죠.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은행이 상당히 위험해질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는, 실제 미국의 은행은 한 5천 개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로컬 지방은행들은 부도가 나고 무너진 은행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형 은행들 아직도 버티는 이유가 예금자 보호를 통해서, 과거에도 한번 부도 날 뻔했었죠. 유력한 은행이 부도 날 뻔했는데 연방정부에서 그 예금자 보호를 해줌으로써 막았죠. 그래서 지금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금융위기가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앞으로 대선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공실률이 많아지면서도 슬럼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죠. 공실이 많아지면 빈사물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슬럼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의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노숙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있어요. 스키드로우라고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다 있어요. 미국의 다른 대도시도 다 있는데 그 노숙자가 몰려 있어가지고 슬럼화되고 노숙자가 몰려 있는 지역 옆에 있는 빌딩들은 아무도 임차를 들어오지 않겠죠. 어떤 빌딩은 공실이 전체가 공실이에요. 그러면 슬럼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빌딩 주들은 주거용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변화되는 빌딩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간단치 않아요. 이미 상업용 부동산에 공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재택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운타운에 있는 아파트나 콘도도 비기 시작해요. 사무실이 많아야 또 재택근무를 해야 아파트도 활성화되는데 이런 것들도 상업용 부동산 빌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도 수요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과 또 바꾸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또 허가를 받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주거용으로 바꾸기도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바꾸고 있는 데가 맨하탄이나 LA나 샌프란시스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연준이 볼커의 실수를 되풀이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이 이번에 이제 0.5 피컷을 단행했죠. 피컷을 단행하면서 이거 볼커의 실수 아니냐. 볼커는 뭐 옛날에 연준 의장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볼커가 물가가 안정됐다고 생각하고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기준금리를 다시 대폭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0.5 피컷을 단행하면서 앞으로 이제 대선 후에 물가가 상승하면 기준금리를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볼커의 실수가 되풀이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선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는 돈을 많이 풀었어요.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를 자극할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풀더라도 물가가 바로 오르는 게 아니고 그게 몇 달 후에 나타나요. 그럼 대선 이후에 나타날 텐데 대선 이후에 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볼커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볼커의 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이제 지금 대선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물가가 다시 상승할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당선될 거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죠. 미국 현장 분위기를 보셨을 때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구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셨나요?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박빙이라고 요새 신문에 많이 나고 있는데 원래부터 트럼프가 우세했어요. 원래부터 우세했는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민주당 편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통계를 잘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계라는 것은 들어가는 인풋되는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를 집어넣지 않으면 아웃풋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계를 그렇게 막 신뢰하진 않아요. 일부 통계를 저도 인용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민주당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그런 여론조사를 많이 내보냈는데 선거가 지금 다가오면서 다음 달 11월 5일이 선거거든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언론들은 박빙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책임을 면하겠다는 거죠. 박빙이라고 표현하면 누가 이기든지 간에 언론은 책임을 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훨씬 전에는 해리스가 우세하다고 언론에 계속 났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거 받아쓰기 바빴죠. 근데 지금은 박빙이라는 표현을 해요. 언론이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가 처음부터 우세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해리스가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나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우세한 이유는 바이든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상승하고 일반 미국 국민들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여튼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래서 또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불법 이민자가 1,100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방치하지 않았느냐 하고 트럼프 캠프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또 노숙자 문제가 또 심화되니까 이것도 바이든 정부가 또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 결국은 경제를 살리는 데는 검사 출신의 해리스보다도
기업 활동을 한 트럼프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트럼프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한국 경제나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만일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뭐 누가 될지는 뭐 대선이라는 건 예측이 사실은 불가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는 공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트럼프는 원래 일본, 중국, 한국은 부자나라고 그 부자나라는 돈을 많이 써야 된다. 그 미군도 일본과 뭐 우리나라의 미군이 주둔하는 비용을 너무 적게 부담한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방위비 협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도 방위비 협상이 잘못됐다고 선거 기간 중에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결국은 뭐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정부에는 트럼프가 됐을 때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고 또 트럼프는 원래 그 달러를 약세로 몰아가는 정책을 튀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트럼프는 이제 감세 정책을 펼 거거든요. 그다음에 관세를 많이 물릴 거란 말이에요. 관세를 많이 물리면 우리나라에도 큰 피해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미국에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관세를 뭐 우방한테 물리면 우리도 큰 피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되었을 때 달러 약세를 주장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지금 미국의 국채, 장기 국채가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트럼프가 되었을 때 환율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물론 뭐 해리스가 돼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좋을 건 없어요. 좋을 건 없지만 트럼프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많은 압박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미군 주둔 비용을 과다하게 물을 수 있고 또 관세로 인해서 수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환율이 오히려 트럼프는 약세라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오히려 환율이 상승하는 강세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한국 경제나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해리스는 이제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방을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우방을 지켜주는 역할. 뭐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정부는 항상 민주당 정부 때 보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이건 우방을 챙겨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 다 미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 우방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좋은 점은 있지만 전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점은 해리스가 됐을 때 좀 안 좋은 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방국으로서 철저하게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을 수는 없어요. 트럼프나 해리스나 둘 다 미국 우선주의는 둘 다 공통점이에요. 우선주의인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선이 끝나면 일단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돈을 많이 풀었어요. 미국 재무장관인 앨런이 민주당 해리스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풀었죠. 그 돈들이 결국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란 말이에요. 만일에 트럼프가 되었을 경우에는 감세 정책을 통해서 또 기준금리를 내리기를 압박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기준금리를 많이 내릴 가능성이 이거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의 금리 문제, 은행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많이 내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랬을 때 오히려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인플레가 오면은 금리를 다시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또 금리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까지 돈 풀기로 보면 대선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럴 정도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물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큰 위기를 맞게 되겠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언제쯤 종식될 것으로 보시나요? 미국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를 내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공실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뭐 지난번 기사를 봤더니 아마존에서는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뭐 이렇게 하는 기사도 봤어요. 그래서 공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상업용 부동산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좀 숨통은 트이겠죠. 숨통은 트이겠지만 일단 금리를 내려야 되고 금리가 내려야 상업용 부동산이 대출받은 분들이 금리 부담이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다시 사무실 오피스 근무로 다시 돌아와야 지금처럼 공실률이 30%가 넘는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30%가 넘는 공실률을 가지고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은 많은 첨단 기술 또 다른 수입을 올 수 있는 또 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오면 반값, 발해 강값처럼 미국처럼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붕괴가 일어나지만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연상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주거용 부동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주거용 부동산의 과다한 대출, 시세보다 더 높은 대출이 나감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왔던 거고 지금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발 위기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회복이 언제 될 것이냐 쉽게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저 많은 공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 또 저 비어있는 사무실이라는 것은 비어있으면 결국은 슬럼화되고 나중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사무실로 이용하기 어렵거든요. 맨하탄의 어떤 빌딩은 22층짜리 빌딩은 전층이 다 비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3년째, 지금 4년째 접어드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시 이용하려면 리모델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상업용 부동산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또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신사임당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빅톡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